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 2주차 강의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헨리 조지가 헨리 조지라는 미국 사람이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완역본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판은 우리나라는 1960년에 완역판이 번역됐고, 그 부분이 그 5.16 혁명 과정에서 사라져버려서 1997년에 김윤상 교수님이 그 한글로 번역했고, 최근에 2016년에 약간 수정한 개혁판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 나오는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1879년에 썼고, 이 헨리 조지의 지대 공유 사상, 정치 경제학, 사회 사상에 따르는 추종자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그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그 헨리 조지를 따라가는 헨리 조지의 정치 경제학에 찬동하는 열렬히 그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유명한 분들 중에 영국의 버나드 쇼, 러시아의 톨스토이, 중국의 손문, 세 분이 그 당대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실천을 했습니다. 헨리 조지의 정치 경제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실천 사례가 그게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뭘 하는 거죠. 해결책이라면서. 진보와 빈곤이 물질적 진보는 이루어지는데 빈곤이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는 게 그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의 그 목적입니다.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있고 그 실천하는 사례들이 국가라든가 자기 개인적인 영역이라든가 정치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구체적인 실천 사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지금 시간에는 우리 그 기초적인 헨리 조지 사상의 독특한 점, 정치 경제학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위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 2주차 강의이고, 세 번째 다음 주 강의가 가장 이론적인 세 가지 분배 법칙에 대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4주차에서는 그 이론적인 지대 모델의 변동을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고, 5주차나 6주차에 가서는 다시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던 이런 실천 사례, 역사적 사례, 구체적으로 헨리 조지 사상을 실천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5주차 이후에 다시 들여다보고, 또 오늘 설명하지 않는 이 앞에 있는 헨리 조지가 설명하는 정치 경제학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게 진리라면, 자연법이라면, 물러드는 것 같은 자연적인 진리라면 당연히 더 옛날에도 아주 풍부한 사례들이 발견돼야 되고, 구체적인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6주차나 7주차나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모형을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이 앞에 있는 고대의 그 일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먼저 그 인물의 내분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출생 연도가 헨리 조지가 1939년생이고 톨스토이가 제일 나이는 많습니다. 28년생이고 버나드 쇼가 56년, 손문이 66년 이렇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진보와 빈곤을 언제 만났는가. 오늘 당연히 헨리 조지는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을 책을 썼고, 요 앞에 아일랜드의 토지 문제 이렇게 해서 신문 기자로 활동하셨는데, 아일랜드의 토지 문제 이런 논문 형태로 집필했었습니다. 그 책을 정부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정치 경제학이라는 체제를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본 게 진보와 빈곤입니다. 이후로 책을 한 8권, 9권
뭐 정보에 있는 책도 있고 그래서 사회문제, 자유무역, 뭐 갈피를 잃은 철학자, 책을 한 8권, 9권 정도 썼습니다. 또 그 사후에 출판된 거는 정치경제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1886년에 뉴욕 시장에 출마했습니다. 그래 2등에서 낙선하셨는데 그때 개표 부정이 있었다. 3등 한 사람이 데오도르 루즈벨트예요. 그 얼마 있다가 그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3등 한 사람이. 그때 헨리 조지가 2등을 했는데 이때 노동자연합당의 대표로 나갔습니다. 이때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자기는 헨리 조지가 노동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뉴욕시장 그 후보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노동자의 특별한 친구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냥 친구다. 특별하지 않다. 자기가 만드는 세상은 누구나 동등한 노력에 동등한 대가를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노동자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그 수락 연설을 했었습니다. 헨리 조지는 중학교 중퇴 정도 학력을 가졌는데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그게 식자공을 일하다가 신문 기자가 되고 그 외항선도 타고 온갖 일을 다 하신 거죠. 그리고 신문 기자로 있다가 짐바 빈곤을 쓰고부터는 미국에서 성경담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 그러는데 이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97년까지 한 20년 18년까지는 강연하고 연설하고 영국, 아일랜드, 호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설하고 짐바 빈곤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그러니까 헨리 조지를 통해서 만나면 이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자라고도 이렇게 감히 표현하는 이유는 버나드 쇼나 톨스토이나 선문의 어떤 정기적인 인생을 보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만나고부터 이렇게 확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앞과 뒤가 바뀝니다. 버나드 쇼는 1882년에 헨리 조지가 그 영국에 와서 주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그 토지 문제에 대해서 강연하는데 그 강연을 한번 듣고부터 자기가 조지스트가 됐죠. 조지스트가. 헨리 조지를 따라가는 사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습작하는 희곡 작가였는데 82년 이래로 쓰는 희곡마다 데이트를 하고 세계적인 작가가 됐습니다. 이분이 처음 하게 된 게 1889년에 페이비안 협회 강령을 버나드 쇼가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비안 협회 우리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페이비안 사회주의 자기들의 강령에 포함되어 있는 그 페이비안 그 사회주의자들의 책이 있습니다. 책에 그 일부 사회주의의 기초, 경제 부분에 지대 가치 임금 결론, 경제 부분, 페이비안 사회주의 협회 강령을 전체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페이비안 사회주의라는 전체 책 속에서 경제 부분을 버나드 쇼가 저술하고 이 책이 계속 1950년까지 제일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이 페이비안 협회 사회주의라는 책이 4번, 5번 나올 때까지 이 소문은 뭘 하는 거다. 페이비안 협회가 뭐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작성하는 서문을 작성하고, 1948년에는 후기까지 작성했습니다. 제3의 길이라 그러고, 영국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그 뒤에 토지 문제,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은데, 영국의 그 어떻게 보면 독특한 그 현실적인 그 체제를 마련하는데, 버나드 쇼가 헨리 조지의 사상을 페이비안 협회 강령의 제1번으로 버나드 쇼 위에는 전부 막스주의자들이
폐변협회에 많이 있죠. 베라루시아도 현실적으로 뭐 그 소련의 혁명이 성공했을 때 그 막스 그 소련도 갔다 오고 가서 뭐 실망했죠.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하고 전혀 다른 관료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버나드 쇼가 지금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영국 노동당, 영국의 자유당도 이 폐변 협회 강령들이 다 실현이 된 겁니다. 영국이라는 게. 그 중에 그 강령을 1889년에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을 읽은 뭐 독후감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비판하는 것 같지만 버나드 쇼는 뭐 그 진보와 빈곤의 앞에 나오는 잘못된 이론에 대해서 막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정치적인 강령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잘못된 이론에 대한 비판은 싹 제거해버리고 먼저 헨리 조지 정치 경제학의 뼈대를 세운 이후에 뭐 비판할 걸 비판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버나드 쇼의 폐변협회 강령을 보면 그 잘못된 이론에 대한 뭐 비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1983년에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 쏘고 난 다음에 사회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회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셜 프로블럼스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고 그 톨스토이 그 글을 보고 나서 이게 무슨 이론이냐 이래서 진보와 빈곤을 찾아서 읽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어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신앙적으로나 자기 영지에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농민들과 같이 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럴 때 그 헨리 조지의 그 진보와 빈곤에 나오는 사상을 만나고부터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정력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했는데 대표적인 게 그 소설 부활입니다. 부활의 일부에 나오는 부활에 나온 네홀류도프 부활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네홀류도프라는 귀족 청년이 카츄샤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뭐 카츄샤를 통해서 이 제 많은 인간이 뭐 부활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네홀류도프를 소개하는 일부에 네홀류도프가 뭐 어렸을 때 대학생 때 헨리 조지 공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자기는 83년이니까 55세 정도의 헨리 조지를 만나게 된 거죠. 5세 정도에. 근데 이 부활 소설에 보면 일부에 보면 네홀류도프가 젊었을 때 헨리 조지 사상을 알게 되고 2부는 부활의 소설의 2부는 자기가 톨스토이가 그 대귀족인데 영지에서 그 실제로 하려고 했던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던 그 헨리 조지식 그 소규모 그 실험 뭐 이겁니다. 회사를 만들어서 영지에 회사를 이렇게 큰 그 영지가 있으면 자기 대농장에 아주 큰 농장이죠. 대귀족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때 벌써 뭐 전쟁과 평화, 안나 까리나 이런 뭐 세계적인 책을 써가지고 뭐 그 전쟁과 평화 받은 뭐 그 책 그만 해도 어마어마한이고 자기가 받은 유산도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자죠. 상당한 부자였죠. 상당한 부자인데 그 영지에서 그 헨리 조지를 진보와 빈곤을 알고부터 우리들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을 바로 그 영지에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인가 하면 회사를 만들어서 토지가 그 회사에 소속이 되면 농민들은 그 회사에 그 지대를 납부하고 지대만 임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은 없고 토지 사용료만 납부하고 그럼 그 회사에서는 그 현실의 정치 체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그 회사에서 그냥 그 세상이 시키는 대로 국가가 시키는 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러시아 전체를 지대 공유제 사회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거죠. 실천이라 그런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농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그 톨스토이가 자식이 14명인데 그 끝까지 살아남은 분이 9명 정도 되는데 자식이 그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토지 재산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토지 재산을. 그래서 말년에는 그 자기 뭐 부인이 그 톨스토이가 1910년에 그 죽게 될 때 이제 자기가 유언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 이 직전에 이 한참 전에 거기 그 회사 행태로 그 토지를 공유화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지의 사적 소유권 제도 하에서 토지를 공유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자기 부인 이름으로 회사를 등기하고 그 부인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런 그 계약을 더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 부인이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은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제약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나보고 내 이름을 거기 올려내라고 하느냐. 당신이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 부부간에 돌아가실 때까지 유산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부부간에 갈등이 심했다. 뭐 이런 것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실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 톨스토이의 토지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는 뭐 여기 그 미봉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포기하는 건 그냥 소지주들을 양산할 뿐이어서 예. 그런 실전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더 어려웠는데 뭐 자식이 반으로 갈라지고 아버지 편 어머니 편 뭐 이렇게 되고 돌아가실 때까지 부인하고도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소설을 1889년에 헨리 조지 알자마자 쓴 거예요. 대작인데 여기에 2부를 보면 그 어떻게 제가 그 광대한 평원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상적인 지대 모델을 설정하는데 자기 영지를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올리오 도프가 자기 영지에서 막 이렇게 할 때 뭐 농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고 뭐 그냥 이제 사게 뭐 토지를 빌려준다고 이야기하지 무슨 회사를 만드느냐 네 뭐 나눠주면 조금씩 나눠주지 뭘 나눠주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러지. 절대 안 되죠. 지주를 여러 명 되지 않죠. 그 공동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토지를 관리하고 농민들은 사용하고 지대를 납부하는 그럼 반액 정도로 줄게 됩니다. 비용이 폭력적인 그 토지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급격히 다운되기 때문에 헨리 조지 진바빙어나 해결책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해결책에. 정상적인 사회 상태가 되면 폭력적인 구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대 사용료도 반 정도로 뚝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뚝 떨어질 수 있고 또 그게 지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지대를 납부해서 사회주의 비용 사회라는 게 사람이 사는 게 사회예요.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사회라고. 어디 공중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 지대가 개인이 사유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낭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고 사회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재투자되기 때문에 소비되기 때문에 그 풍족함이라는 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이해할 수 없다. 네올리도프가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강의 준비하면서 톨스토이 연구하신 분이 부활 소설에 대해서 아주 그 강의를 많이 하신 교수님의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네올리도프가 뭐 카츄샤를 이렇게 하녀죠 보실 때 뭐 이렇게 헨리 조지 이야기하면서 이 바람은 누구의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해요. 토지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런 거 설명하면서 카츄샤는 그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 연애하는 과정에서는 그랬는데 자기 현실에서는 부인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지옥 같은 나이가 뭐 80이 다 되신 분이 80이 넘으신 분이 그냥 이렇게 객사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됐고 한국에 이 당시에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1910년 이전에 이 한국의
이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톨스토이 유명했기 때문에 톨스토이 영지에 실험한다 그러니까 그러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 전국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견학하러 가고 톨스토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든지 와서 봐라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동양인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인 중국인들에게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야기는 뒤에 가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유언 같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읽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헨리 조지 알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대폭적으로 정보를 했습니다. 이 책을 작년에 7개월 정도 이렇게 스터디하게 됐는데 이 뒤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와 헨리 조지가 어떻게 소개되는지 조금 이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그다음 가장 우리 한국 사람 한국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영향력을 많이 미친 분이 손문입니다. 중국 혁명의 아버지죠. 신의 혁명의 아버지.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고 근대적인 공화국을 만드는 중국 대륙이나 대만 모든 중국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손문입니다. 이분은 1886년에 태어나서 1896년에 헨리 조지를 알게 됩니다. 의사 교육을 받은 분인데, 중국 혁명운동에 뛰어들게 되고, 청나라 비밀경찰에 쫓기다가,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 막 잡으러 오고 이러니까,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하와이나 미국에서 교육받고 그랬습니다. 손문은 의사입니다, 의사고, 서양의 어떤 교육을 받으신 분이죠. 혁명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영국까지 가게 됐는데, 영국에서 청나라 공사관에 잡히게 됐어요, 감옥에. 그때 하여튼 손문에 대한 전기도를 보면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장문으로 이렇게 쪽지를 보내고 그래서 영국인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근대화하려는 혁명가가 곧 이제 청나라로 송환돼서 죽게 생겼다.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영국에서. 이렇게 막 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영국 지식인들, 영국 사회가 도와줘서 청나라 영국 영사관에서 풀려나게 되고 일명 이렇게 중국 혁명을 리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시간이 생겨서 시간이. 자기가 중국 혁명에 대해서 당위성을 이렇게 쭉 영국 사회에 알리게 되고 또 이제 도망다니는 걸로부터 이렇게 약간 해방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간이 생겨서 대웅박물관에도 가보고 대웅박물관에 부설되어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최신 학문, 미국에서 교육받았고, 이렇게 의사이기 때문에, 영어도 하고, 지식인입니다. 손문이. 그때 존 스튜어트 밀. 이때 1896년 이때죠? 90년 이때죠? 96년 이 근처니.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때 학자나 그때 사회계획가가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공부하다가 보니까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을 비판하거든요. 비판하고 이 당시에 헨리 조지는 황성한 활동을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막 세계적인 인물이었어요. 세계적인 인물이었어요. 예.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은 어떤 건가 하면, 이 토지 문제, 우리 진보합병권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득권층의 세력의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동결하고, 미래의 정가 이익만, 토지의 미래 정가 이익만 사회가 한수해서 사용하자. 이게 절충안 갖고 굉장히
그 신기하고 이렇게 현실적인 안 같지만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죠. 지금 한국에서 뭐 3천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토지의 사적 소유권 제도가 지대를 개인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시스템인 토지의 사적 소유권 제도가 불이하다 그러면 그걸 지금 현 시점에서 다 기득권을 인정해 줄 필요도 없고 기득권 인정해 줬을 때 그 부작용도 아주 큰 겁니다. 그럼 뭐 논리적으로 뭐 미래 정가익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기득권 인정하게 되는 것들이 토지 없는 자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존 스튜어트 밀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기가 실천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장 호응이 많았던 거죠. 그 당시에. 여기 페이비안 협회 여기도 다 뭐 그런 절충주의 뭐 그래서 이 버나드 쇼가 페이비안 협회 강령도 작성하고 페이비안 사회주의의 경제 부분에 헨리 조지의 지대를 공유해야 된다는 걸 제일 앞장에 이렇게 명시했어요. 명시. 1950년 돌아가실 때까지 이 페이비안 사회주의 협회 앞에 정강정책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토지로부터 이익은 사회가 가져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건 그 말뿐이고 지금 현실에 그런 것처럼 혼자 어떻게 보면 혼자 뭐 그렇게 됩니다. 성문 존 스튜어트 밀은 그런 거죠. 헨리 조지는 강력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건 말은 그렇더란 거지만 실제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 뒤에를 보면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의 영향을 받았는지 하여튼 그 뒤에 그 개혁할 때 그 본문의 이론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아서 1905년에 삼민주의 민생주의를 작성하게 되고 이 이론에 의해서 1911년 신해혁명을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하고 그 1925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15년 정도 10년 정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지대 공유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묻혀져 있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조금은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그 실천 사례를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막 설명을 했는데 실천하고 있는 국가라든가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이런 걸 설명하기 전에 잠깐만 먼저 이게 거기 아까 말했던 톨스토이와 손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뒷부분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세계사 속에서의 헨리 조지 사상의 실천 사례에 대해서 돌아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저술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헨리 조지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나이는 더 많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실천하려고 하는 제자다. 친구이자 제자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들 보면 제가 작년에 아는 분들과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일주일에 한 번씩 7개월 정도 이렇게 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이고 매일매일 읽을 거리 주제를 정해서 하루하루에 주제를 정한 하루
10여 개? 하루하루 주제를 정한 10여 개의 글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유언과 같은 책이고, 자기가 아까 부활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반, 하고 싶었던 거 반이라는 소설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부활의 2부가 이게 왜 들어왔냐. 실제로 소설을 발표했을 때 그거 하얀 백지로 나왔습니다. 그 어떤 그 기독교 어떤 그 집단들이 북미로 이주하는데 뭐 그 모금을 하는데 톨스토이가 그 응하기 위해서 그 소설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좀 텔레비 연속곡처럼 이 소설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원고료가 엄청났어요. 근데 소설 2부는 하얀 백지 상태인 거예요. 예, 토지를 개혁하고 지주들 토지를 개혁하는 뭐 개혁, 토지, 뭐 평등 뭐 이런 것만 나오면 뭐 러시아 그 정부에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2부에서는 그 실제로 부활이 발표될 때는 하얀 백지 상태로 계속 나오게 됐고 지금도 뭐 톨스토이 연구하는 분들이 부활의 2부가 왜 있느냐? 그럼 우리는 저는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헨리 조지 정치 경제학을 설명할 때 가장 쉬운 형태로 가장 쉬운 형태 그 농민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던 톨스토이 그런 설명 방식을 취합니다. 아주 자세하고 뭐 100페이지까지는 가량 됩니다. 뭐 이게 뭐 몇 줄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주야장창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부활의 2부는 헨리 조지 정치 경제학에 대한 아주 이렇게 쉬운 형태의 설명서 같은 거다. 근데 하루하루 주제를 정해서 이 10개 정도의 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헨리 조지가 직접 언급된 게 31번, 날짜로 보면 21일, 그날의 주제로 선택된 게 11번, 한 번은 헨리 조지 이름은 없지만 그날의 주제예요. 12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헨리 조지가 주제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1월 4일째 네 번째 글, 1월 16일자 세 번째 글, 이런 뜻이고, 이 주제로 사용된 거, 1월 30일의 4번은 1월 30일 전체가, 토지 사유는 노동 생산물에 대한 도둑질이다.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지 않는다.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되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게 유명한, 자기가 늘 읽었던 유명한 작가들이나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런 데서도 인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인용된 사람이 없는 건 자기가 톨스토이의 글입니다. 보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는 이 진보와 빈곤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인생, 구체적인 자기 삶의 하루의 생활, 자기 가정, 직장, 또 사회생활 이런 자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실천서적이에요. 읽어보면 뭐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무엇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데 반대말은 이런 것이고 실제로 하면 뭐 잘 안 된다. 그러면 잘 안 되는 상황이면 포기할 건가? 그렇지 않다. 그 와중에도 노동 이론.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된다. 일 안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노동 자체가 기쁨을 주기 때문에 어떤 저임금 상태에서도 인간이 노동하는 것은 거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노동 그 자체는 기쁨을 준다. 뭐 노예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토지 사유는 노동 생산물에 대한 도둑질이라는 특집을 하거든요. 전쟁 부합대하고 정치적인 이야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동물이다. 여기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도배가. 진보와 빈곤에 나오는 것들을 훨씬 더 그 개인적인 생활, 또 사회생활, 사회 비평가, 톨스토이가 헨리 조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언론에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명성도 있고 실천력이라는 게 주로 글을 쓰는 문필 가잖아요. 글을 쓰는데 논설문 이렇게 사회 비평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그게 뭐 톨스토이 연구가들은 싹 다 무시하지만 예. 그것들 중에 엑기스들을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모아놨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뭐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야 되고 토지 사유재산 제도는 자연적인 제도가 아니다. 뭔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제목만 읽어도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빈바 빈곤에 있는 내용들이 뭐 점잖습니다. 점잖습니다. 아주 더 구체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도배해놨습니다. 도배. 뭐 이 토지 사유재산의 부정의성은 그 진보와 빈곤의 뭐 챕터 제목이잖아요. 노동자들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토지는 공동재산이어야 한다. 11월 12일 진리에 대한 박해. 이게 뭐 좀 지금 읽어보니까 그 진보와 빈곤의 목차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해결책이고 뭐 이런 해결책을 갖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박해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는 전부 헨리 조지의 글입니다. 헨리 조지의 글입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톨스토이가 썼는 유언 같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착한 일하고 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헨리 조지의 사상을 공부하고 깊이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자기 유언 같은 책에, 또 자기가 매일 보던 책이에요. 매일 보고 자기를 검토하고 반성하고 했던 거울 같은 그 책에 언급되어 있는,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것만 이렇습니다. 직접 언급되어 있는. 작년에 이제 해보니까, 스터디를 하니까, 진보와 빈곤이 너무, 옛날에 이제 뭐 예전에 제가 뭐, 스터디를 많이 시도했는데 너무 어렵다. 뭐 지금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다. 재미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추상적이고, 또, 아주 뭐 독특하고, 다른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세계적인 문필가고, 강력한 25년, 30년 동안 온몸을 다해서 실천했는 톨스토이가 자기가 생활했는 실천의 내용이에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게 무슨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정말 인생을 다 짜낸 거예요. 실천했던. 또 어마어마한 문필가고. 이 하루하루의 어떤 책들 읽으면 그냥 구조가 막 입체적이에요. 이렇게. 인생이란 무엇인가의 그 하루하루의 주제가 토지 사유재산 비판이라 그러면 여기 이 책의 안에 10개의 패러그래프들이 이렇게 입체적인 딱 틀을 갖고 이렇게 희망도 주고 반성도 하고 용기도 주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이지 않나. 뭐 이 부분도 이제 뭐 자기 뭐 부인이나 자식이나 톨스토이 추종자들이나 별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게 굉장히 색다르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다. 인생이란 무엇인가가 톨스토이 책인 건 아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가? 본문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빨리 이게 본문은 손문 선생님이 그 헨리 조지를 알고 나서 중국 혁명에 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전에 더 열심히 했지만 더 확신을 갖고 더 강력하게 실천하게 됐고, 그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에 1905년에 중국 동맹회를 만들게 돼요. 중국 동맹회. 중국 혁명 동맹이죠. 목숨을 바친 중국 동맹회라는. 중국 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비밀 결사 조직 같은 거예요. 비밀 결사 조직. 이때 4대 강령이 만주족을 축출하고 청나라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고 중화를 회복한다. 중화. 지금 그 다민족 국가 다 화롭게 사는 만주족이 독실하지 않는 중화를 회복하고 공화국을 창립한다.
창립민국, 공화국 창립. 청주 봉건 체제를 쓰러뜨리고 공화국을 창립한다. 이 4번이 집권 평균이 4번. 예. 이 서약을 하는데 이게 이 1번, 2번, 3번까지는 잘 가는데 4번에 가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4번을 공부하는 겁니다. 4번. 제가 이게 헨리 조지의 정치 경제학을 이렇게 지금 강의하거나 유튜브로 소개하거나 이렇게 애를 쓰고 진보화병원의 내용이 평균 집권입니다. 평균 집권. 개인의 입장에 봤을 때 중심지에서는 지대가 높고 변두에서는 지대가 낮은데 그 사회에 사는 누구나 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하는 방법은 그 볼록티에 나오는 그 지대 전체를 사회가 회수해서 사회가 사용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개인이 가지게 되면 중심지에 있는 사람은 토지에 대한 그 지대를 많이 가지게 되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지대를 작게 가지게 되니까 평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헨리 조지의 아까 그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지대와 임금과 이자가 서로 상호관계에 있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토지를 다 쪼개가지고 같이 다 나눠준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아까 톨스토이가 자기 영지를 농민들에게 다 쪼개서 나눠주는 거는 그건 미봉책이라고. 조그마한 지주들만 많이 만들게 되는 그 진보화 빈곤의 그 불충분한 해결책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균한다. 개인 입장에서 똑같은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게 그게 그 교환경제,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지면 지대가 일반적으로 커지고 중심지의 지대가 더 커지고 변두리 지대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 모든 사람의 직권을 평균한다는 게 그게 헨리 조지의 정치 경제학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 4번 이게 서명을 해야 되면 이게 혈서로 이렇게 서명을 해야지 중국 동맹에 가입을 하고 여기에 초기에 가입했던 사람이 상해 그 신해혁명 1910년, 1911년 신해혁명 성공하기 전에 1905년 이 사기에 그 여러 가지 무장 봉기들이 있었는데 이 중국 동맹의 그 젊은 청년 열사들이 희생했습니다. 네. 여기 서명하신 분들이 희생했습니다. 네. 아무나 중국 동맹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4번이 이게 두고 문제가 돼서 하여튼 그 선무는 그 지식인인데 이 4대 강령을 발전시켜서 1906년에 삼민주의를 했습니다.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민족주의는 이렇게 청나라 만주족이 그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는 거. 이게 같은 말이죠. 만주족 축제가 중화한다는 게 민족주의다. 민족주의. 민권주의가 공화국이죠. 공화국 창립이죠. 갔는데 또 민생주의에 등장한 거예요. 민생주의. 집권평균입니다. 집권평균. 예. 거대 자본에 있는 산업을 선무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본의 망명에서 일본 재벌 미쓰비시 군벌이나 이런 혁명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본 또 영국 가서 이제 자기가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유명한 인사가 되고 그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 가서 헨리 조지 공부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당대 가장 유명한 거 공부하신 거예요. 선문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유명한 줄 알았던데 더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 헨리 조지죠. 이 당시에 공부 열심히 하신 모양이에요. 열심히 하신 건지 뒤에 보면 아는데 민생주의가 집권평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혁명이 성공하고 1924년 혁명 성공하자마자 1924년 1월부터 8월까지 16회 강연을 하면서 근데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25년에 이렇게 병사하게 됐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동영상이 본다 그래서 이게
볼 때 너무 이게 막 이론적인 이야기 하니까 힘들라 그래서 나름대로 재미난 이야기를 내가 막 적어와서 준비도 했는데요. 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막 오버되고 이래서 이러네요, 이게. 하여튼 힘을 내서 그래도 좀 길어지더라도 좀 더 하겠습니다. 이때 왜 그러면 선문을 그 직권 평균이나 뭐 이런 것들로 뭐 조지스트라 그러고 헨리 조지 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나 이러면 이때 민생주의 강연을 하는데 예, 선문이 인구 증가율, 사망률 이런 걸 비교를 하면서 미국보다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중국이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한 50년 세월이 흐르면은 인구가 작아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중국의 인구가 작아져가지고 걱정이 된다. 잡아먹힐 수가 있다. 이런 강연을 합니다. 그죠? 전혀 다르죠. 예. 중국 공산당 뭐 한자녀 넣기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걸 정책을 지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포기했다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그 막스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그 주류 경제학 리카도 이런 데서 리카도, 막스, 마르크스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중국 혁명의 아버지가 삼민주의, 혁명, 민족, 그 중화공화국의 근본 이념인 민족주의는 뭐 그냥 단순한 거예요. 민권주의는 뭐 세계 본편적인 거죠. 공화국을 창립한다. 예, 이 강연 다 끝났어요. 이게 강연 다 끝났어. 강연 다 끝났다고. 그때 좀 덜하고 했는데, 이 민생주의 강연 앞에 처음 들어갈 때 인구 문제 합니다. 이거 똑같잖아요, 우리. 진보와 빈곤에. 인구, 그 출생률 비교했을 때, 중국 인구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대전덕 신부님, 저도 계산해 봤는데, 65억, 65억, 전 세계 인구가 미국으로 이사 가면, 지금 한국보다 인구 밀도가 조금 높습니다. 캐나다 일부까지 이렇게 하면 캐나다 전체 말고 일부까지 이렇게 하면 그 통계 내면 그 한국보다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65억 인구가 지금 미국으로 이사 가면 한국보다 지금 남한보다 인구 밀도가 조금 높습니다. 네. 전혀 토지가 작지 않고 이 지구는 인구를 650억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미국으로 이사를 가면 지금 한국에 가면 빈집이 있고 뭐 그렇잖아. 조금만 나가면 농경지가 휴경이 되고 도심에도 빈집이 생기고 시골에 가면 면이나 군이 없어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면 이 사회가 돌아가질 않아. 드디어 인구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은 한국보다 전 세계 인구가 미국 이사 가면 한국보다 인구 밀도가 조금 높다니까? 그렇죠? 역사학자들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듭니까? 역사학자들이,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손문학 같이 살아는 것도 아닌데. 민두기 씨라든가 역사학자들이, 손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서술을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진보와 빈곤을 공부한 사람이구나. 진짜 공부를 한 사람이구나. 이 진보와 빈곤의 멜더스 이론을 비판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중국에도 들고 있어요. 중국에도. 피상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인도가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지만 면적 대비로 보면 그렇지 않고 또 우리는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물질적인 생산을 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생산을 해야지만 더 고급스러운 욕구로 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욕구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충분히 그 자기들 잘못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련되고 호흡된 욕구로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생산을 반대하지 않는데 그 소문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본 것처럼 그런 잘 사는 나라 물질적으로 풍부한 나라를 중국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혁명의 정권을 잡았을 때 민생주의 강연하는 것 중에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중국은 지금보다도 장래적으로 볼 때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어져 가지고 문제가 된다. 열심히 얘기를 나와야 된다. 이런 강연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중국 공산당 뭐 산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죠. 전혀 다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원래는 이게 이 이후에 그 일어났던 실천 사례들을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따로 다음에 설명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뭐 제목이라도 소개하는 형식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보면 톨스토이는 소설 부활에서 자기 영지 규모, 영지에서 소규모 지대 공유제 사회를 회사 형태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헨리 조지를 따라가는 그 미국인 그 추종자들이 전 세계적인 협회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페오프 마을이라고 비슷한 거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세월이 지나면서 뭐 주변의 집가가 너무 폭발하는 바람에 약간 이게 그 공동체가 약해져 버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고. 역사적으로 우리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사회를 이룸으로 해서 더 큰 사회를 이룸으로 해서 지대 문제만 잘 처리하면 더 이렇게 인간이 자연스러운 거고 물질적 발전이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지대가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잘 처리하면 된다라는 게 헨리 조지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 반대되는 게 전쟁이죠. 전쟁. 이게 공동체끼리 싸워서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죠. 예? 자유무역의 반대가 전쟁이고 사회적인 게 우리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뭔가 정가 이익을 만드는 건데 서로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이익이 생기는 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런 큰 그 경제 블록 간에 부딪히는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이 와중에 여기 러시아 혁명이 여기 일어나고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하나만 설명하고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 혁명이 톨스토이는 뭐 이런 관료제나 국가 톨스토이의 특징이 지대 공유제를 하는데 국가나 관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거죠. 정만대의 체제가 러시아에 성립합니다. 러시아에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레닌이 정권을 잡고 그런 스탈린 체제가 생기는데 손문은 삼민주의 1911년 신의 혁명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1925년 돌아가시기 직전에 1924년에 국공합작을 합니다. 국공합작. 그럼 뭐 짧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문은 지대를 사회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정치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다. 이런 신의 혁명이 이 와중에도 일본에 차 돈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재벌 1931년 30년 이때 중일 전쟁이 일어나서 미쓰비시가 만든 대포를 끌고 와가지고 중국에 포격을 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혁명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일본에 가서도 이렇게 재벌들을 군벌들한테 가서 그 군수산업한테 가서 그 철도에 투자하라 뭐 이런 거 하셨습니다. 그게 뭐 제가 해석하기에 지대를 사회하는 조건이면 어떤 돈이 들어가도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막스주의자들 소련의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국공합작을 합니다. 국공합작. 일본의 침략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하지 않다. 뭐 이런 거죠. 이때 이제 이 국공합작의 그 산물 중에 하나로 그 러시아의 중산대학이라고 손문의 호가 중산입니다. 중산대학이라고 생기는데 등소평 같은 그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던 그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으로 귀국할 때 이 모스크바에 있는 중산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중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후공합작의 결과. 공산주의자들이 국민당 안에 전부 당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당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당의 삼민주의를 공부해야 되고, 그 중에 핵심이 그 등소평 정기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 중산대학, 모스크바에 있는 중산대학에서 미국인에게 경제지리학 이런 공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거 공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 1979년 이래 중국 개혁개방정책 50년 유상 사용권 제도의 모티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 그 국가적인 차원이나 대만 그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사례 실체로 삼고 있는 곳이 1979년 이래 중국, 대만, 홍콩, 뭐 이렇게 그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문의 삼민주의나 아까 저기 중산대학 동소평 50년 유상사용권 제도 현실적인, 또 홍콩은 100년간 땅을 빌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 대만은 선민주의 중에 존 스튜어트 밀 방식이 부각되는 방식이다. 이런 이론적인 관점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헨리 조지 사상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버나드 쇼, 톨스토이, 손문 세 분을 소개하는 걸로 하고, 이분들이 그 활동하신 것들이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났던가는 다음 강의의 두 번째나 다음 시간이 되면 실천 사례로 다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게 아주 처음 듣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이렇게 또 헨리 조지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책으로 소개한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독특한 그 진보와 빈곤을 이해할 때, 책을 읽을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은 거꾸로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헨리 조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인생과 어떤 강력한 실천력이나 독특한, 우리가 보기 독특한 것들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과 많이 달라서 그런 거지, 이 자체의 이론 핵심적인 걸 알게 되면, 저분들이 공부한 것처럼, 저분들이 이해한 것처럼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헨리 조지가 그러죠, 책에서.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공부한 것을 현실에 비추어 보자. 그럼 저는 버나드 쇼나 톨스토이나 손문이 살아온 인생에 비추어 보자. 공부의 복습이나 예습의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주차 헨리 조지 정치경제학 그 공부 시간에는 빵모형, 지대모형, 지대법칙, 이자법칙, 임금법칙, 본격적인 그 지대선이 움직이는 설정되는 헨리 조지 정치경제학의 핵심적인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